안녕하세요. 건행머삼TV 공매교사 천승호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2023년 회계학 기출문제 중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22문제 중 11문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유형 22문제 중 나머지 11문제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즉,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이라는 제목하에 창고에 실제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부터 시작을 하여서 더할 건 더해주고 빼줄 건 빼줘서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을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2001년 말 상품 재고 실사 금액은, 즉 창고에 실제 남아있는 금액은 2,840원입니다. 다음 자료를 반영한 후에 2001년 말 BS에 표시할 기말 상품 금액, 즉 정확한 상품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 기말 현재 일부 상품 원가 100원짜리 상품을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고 보관료 2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요건 내 상품인데 내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요, 외부에 있는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다 라는 거죠. 딴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지만 이 상품은 내 겁니다. 내 거이니까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상품 재고에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840원에다가 외부에 보관 중인 상품 100원을 더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수탁회사에 적송한 상품 원가 600원짜리 중 20%는 기말까지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내가 위탁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즉 수탁회사가 보관 중인 이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수탁자 것이 아니고요, 위탁자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가 600원 중 미판매된 20% 120원은 내 상품이 되는 거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에 추가 더해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 중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 의사 표시를 통보받지 못한 상품은 200원이다. 자,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매입 의사 표시 받은 것만 판매가 된 거죠. 즉, 그거는 구매자 것인데 아직 매입 의사 표시 통보받지 못한 것은 판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고객이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요건 판매가 된 상품이 아니니까 고객 것이 아니고요, 내 겁니다. 그래서 추가 200원을 더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2001년 12월 28일 도착지, 즉 목적지 조건으로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미착 상품이죠. 송구 목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조건이니 목판, 판매자 것인데 난 판매자가 아니고 매입자입니다. 구매자입니다.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닌 것이 창고에 있다 없다? 창고에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거니까 추가 가감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금액을 더해 준다면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은 3,260원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교환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 기본서 때는 처음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소개해 드렸지만은 너무 쉽죠? 상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 기본서 문제 풀 때는 그림도 그리지도 않고 머릿속에 그림을 연상하면서 문제 읽자마자 바로 쏙쏙 답을 유도해냈습니다.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자마자 답을 쏙쏙 뽑아내 줘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간평은 기계장치에 장부 금액은 2,000, 공정가치는 3,500원짜리를 제공하고 구자산이죠. 기계장치. 저쪽 한국의 건물과 현금 700원을 취득하는 교환 거래를 하였습니다. 자, 건물 공정가치의 신자산입니다. 저쪽에 신자산 건물 공정가치는 2,500원으로서 기계장치 내쪽 구자산의 공정가치보다도 더 명백하다. 그래서 읽자마자 신자산의 공정가치법이 즉각 파괴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그래서 신자산의 공정가치법이 되겠고, 이럴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신자산 2,500원짜리 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는 쟤한테 얼마를 줬느냐? 장부금에 2,000원짜리 구자산을 주고, 그 다음 내가 저쪽에서 받아온 금액은 2,500원짜리 신자산을 취득을 했고요. 또 추가 돈을 700원을 취득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구자산 2,000원짜리를 주고 저쪽으로부터 현금 700, 건물 2,500짜리 건물 해서 토탈 3,200원 어치의 자산을 득한 겁니다. 그래서 2,000원 주고 3,200원짜리를 득했으니까 1,200원만큼 싸게 산 거죠. 요만큼만 주고 이딴만큼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1,200원만큼 싸게 취득을 하였으니까 처분이익은 1,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거는 IS 관점에서의 처분손익이고,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취득한 신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는 것이 있죠. 요거 신자산의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하면 항상 신자산의 공정가치가 곧 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산 2,500원짜리 신자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을 하였으니까 신자산의 취득원가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서 수준의 문제뿐이 안 된 첫 번째 유형 싹쓸이를 해줘야 될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63번 다음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인식과 관련된 말 문제가 되겠는데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건 제가 기본서 때나 객관식 문제집에서 말 문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4개 다 모르고 1개만 알아도 침착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다른 거 공부는 한 것 같은데도 뭔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건 기본서 때 객관식 문제집 때 상당히 강조를 하였고, 또 제 교재 보시면은 색깔 처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기업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명명백백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니까 다른 문항들 좀 헷갈린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너무 뻔한 그런 문구이니 정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왜 나머지가 틀렸는지 틀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계약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해설 보시면은 이렇게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래 참조해달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아래 부분을 살펴보니까 자,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중 네 번째 내용이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개념은 계약의 결과로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는 1번 문항은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입니다. 5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못했죠. 그러면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틀렸고요. 자, 3번도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5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자,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아래 3번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식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요건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항. 계약 변경은 서면, 구두, 합의, 기업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해설 부분이죠. 자, 4번 문항. 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승인될 수 있다. 서면으로만.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서면뿐만이 아니고요. 구두, 합의,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도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구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기본서 때도 색깔 처리가 되었고, 또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아마 이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구 중에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된다.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번 법인세 회계 문제도요. 그럼 기본서 수준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다음은 2001년 초 설립된 간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쭉 데이터 보시고요. 세율 20%로 일정하고, 결국 묻는 문제는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법인세 비용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영구적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네 시험은 플러스만 출제가 된다고 하였죠. 그리고 2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접대비 한도초과 송금불산이, 벌금, 과료 과태료 낸 거 송금불산이. 그래서 다 플러스 항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영구적 차이를 더해주면은 회계 이익이 나오고요. 이 회계 이익에다가 세율 적용을 하면 법인세 비용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40만원에다가 영구적 차이, 여기는 한 건뿐이 없습니다. 접대비 한도초가 만원 더해준다면 회계 이익은 41만원이고요. 세율 20% 적용을 하면 법인세 비용은 82,000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 69번 문제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되어지죠? 회계원리 3장 내용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1만 5천원이고 재고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액은 12만원이다. 이건 바로 보자마자 외상값, 돈 주고 빚 갚은 금액은 12만원이다. 즉 매입 채무, 부채 감소한 금액은 12만원이다. 그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네. 자, 재고자산, 매입 채무 정보가 기초 기말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증가액으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재고자산 4,000원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기초 금액을 0원 놓고 기말 재고 4,000원 놓는다면은 기말 재고는 기초보다도 4,000원이 증가한 거죠. 딱 조건에 맞죠?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초를
0원 놓고 기말 매입채무를 6,000원 놓는다면은 기초보다도 기말 매입채무가 6,000원이 증가가 된 거죠. 그리고 주어진 재고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액, 외상값, 돈 주고 빚 갚은 금액 12만원을 부채감소 차변 쪽에 기입을 한다면 매입채무, 외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입채무 증감 금액은 12만 6천원이고 이 금액은 곧 재고자산 증감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2만 6천원에서 대변 기말 재고자산 4천원을 빼면 매출 원가는 12만 2천원이요. 매출액 21만 5천원에서 매출 원가 12만 2천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은 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73번 첫 번째 유행하는 문제는 73번인데요. 표준 원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평은 표준을 채택하고 있고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합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 표준 배부율 시간당 100원, 변동은 시간당 300원. 그래서 고정과 변동을 더한 제조 간접비 표준 배부율은 시간당 4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준조업도 실제 직접 노동시간, 자, 그 다음 실제 생산량에 허용이 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4,800시간입니다. 즉 이게 SQ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만원 과소 배부이다. 즉 배액이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된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SQ에다가 곱하기 SP를 곱하기 한 수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SQ가 4,800시간, 즉 실제 아웃풋에 대한 표준 인풋 시간 4,800시간이고 SP는 고정이 시간당 100원, 변동은 시간당 300원에서 시간당 400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준다면 SQ, SP의 배부액은 192만원이 되겠고요. 마지막 데이터에 이 배부액이 과소 배부가 됐다고 그랬죠. 이에 과소 배부 2만원입니다. 즉 배부액이 더 작고 실제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는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올해 2023년도 간평 원가회계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평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 할지라도 뭐 역대급이다. 이거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유행하는 문제가 원가 10문제 중 6문제가 됩니다. 6문제. 예. 그래서 뭐 역대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 이제 지난 콘텐츠에서 역대급 원가 회계는 2006년도라고 됐죠. 그래서 올해는 역대급은 아닙니다. 물론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지만은 뭐 역대급은 아닙니다. 자, 다음 원가 회계 문제는 7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인데요. 학습 곡선이 가미가 된 문제입니다. 간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400개를 매년 외비에서 한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외부 구입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품을 외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 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부품 100개를 자가 제조할 경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일단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자료는 100개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노무비 100개 만들 때 3만원의 직접 노무비가 지출되었는데요. 시간당 직접 노무비는 100원입니다. 자, 제가 수업 중에 3개 중 2개 주어진다면 남은 하나 자동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금액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주어졌고 단가도 주어졌으니까 남은 하나는 수량이 되겠죠. 직접 노동시간 300시간 이게 보자마자 바로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재료간접비는 직접 노무시간의 3분의 2가 되겠고요. 고정재료간접비는 전에 유휴 생산설비 감가상각비이다. 즉 비관련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자료 한번 살펴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 생산설비 이용을 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부품 400개를 충분히 자가 제조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품은 한 묶음의 크기를 100개로 하는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즉 100개 한 묶음화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문제 풀면서 추가 설명드리죠. 해당 부품을 자가 제조하는 경우 직접 노무시간이 학습 비율 9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 따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품 400개 자가 제조할 경우 한 개당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먼저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죠. 그래서 100개에 대한 직접 재료비가 25,000원이니 400개에 대한 것은 4배 추가 직접 재료비가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4배 곱하게 준다면 400개에 대한 직접 재료비는 1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접 노무비는 학습 곡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개를 한 묶음 한다고 됐죠. 그리고 이 100개 한 묶음을 냈을 때 투입된 총 시간은 300시간입니다. 그래서 100개 한 묶음에 대한 총 시간이 300시간이고요. 한 묶음당 평균 시간도 300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300시간 나누기 한 묶음 하니까 평균 단위당 한 묶음 시간도 300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습 곡선은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90% 학습 비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배 하니까 200개, 요게 2배 하니까 400개. 근데 100개를 한 묶음 한다고 했으니까 400개는 4묶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시간에다가 곱하기 0.9, 0.9 하면은 4묶음을 생산을 할 땐 한 묶음당 평균 시간은 243시간이 되겠고요. 곱하기 4묶음 하게 된다면 총 4묶음에 대한 총 투입된 시간은 972시간입니다. 즉 4묶음은 400개가 되겠죠. 그래서 400개에 대한 총 투입된 노동시간은 972시간이 되겠고요. 시간당 인건비는 100원이라고 됐죠. 그래서 400개에 대한 총 투입되는 직접 노무비는 97,200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변동재료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97,200원에 3분의 2 하면은 변동재료간접비는 64,800원으로서 총 400개에 대한 변동제조원가는 262,000원이고 아까 한 개당이 출제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누기 400개 준다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655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전부와 변동원가 계산의 유일한 차이점은 고정제조간접비에 있다.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가 전부 쪽은 원가에 포함이 되는 반면 변동은 비용 처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전부가 더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초 기말 재고가 등장이 되었을 때 기초보다도 기말 재고액이 증가가 되어진다면 증가한 금액만큼 전부 쪽 이익이 더 크고 거꾸로 기말 재고가 기초보다 감소가 된다면 감소한 금액만큼 변동 쪽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변동을 채택하고 있는 간평의 단기 기초 재고자산과 영업이익은 각각
64,000원, 6만원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전부 쪽에 의한 영업이익은 72,000원이다. 그래서 벌써 전부 쪽 이익이 변동보다도 12,000원이 크죠. 즉 기초 재고보다도 기말 재고가 12,000원이 증가하였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또한 기말 재고가 기말 재고 자산이 변동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에 비하여 25,000원이 많은 경우, 즉 전부 쪽 기말 재고가 변동 쪽 기말 재고보다도 25,000원이 많은 경우, 그래서 기말 재고가 전부가 25,000원이 더 크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 당기 전부에 의한 기초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익이 전부 쪽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기초보다도 12,000원이 증가했다. 거꾸로 기초 재고는 기말 재고보다도 12,000원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 자산은 13,000원인데 이 금액은 곧 전부 쪽 기초와 변동 쪽 기초 차이가 되겠죠. 요 기말도 그 차이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주어진 게 변동 쪽 기초 재고가 주어졌으니까 전부 쪽 기초 재고는 변동 쪽 기초 재고보다도 13,000원이 더 크죠. 고정 재료 간접비가 원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쪽 기초 재고 자산은 77,000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 교재 보시면은 간평 쪽에서 이미 출제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77번 문제는 사내 대책 가격이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최소 대책 가격은 얼마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소 대책 가격은 변동비 플러스 기회비용으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간평은 분권화가 된 사업부 A, B를 이익 중심점 운용을 하고 있고 사업부 A는 매년 부품 X를 8,000개 생산을 하여 전량 외부 시장에 한 개당 150원에 판매를 해 왔습니다. 자, 쭉 밑에가 이제 자료에 나가겠지만은 부품 X의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인데 이 중 8,000개를 생산하여 판매가 되었으니까 여유분은 2,000개, 2,000개가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최근 사업부 B는 제품 1개당 부품 X가 1개 소요가 되는 신제품 Y를 개발을 하고 1개당 판매가격 350원에 신제품 Y를 4,000개 생산,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신제품 Y를 4,000개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부품 X가 필요한데 한 개당 신제품 Y에 부품 X가 1개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 Y를 생산을 할 때는 부품 X도 4,00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사내 대체받고자 하는데 아까 부품 X의 여유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0,000개 중에서 8,000개를 지금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상태니까 2,000개가 여유가 있다고 하였죠. 그런데 대체를 받고자 하는 물량은 4,000개입니다. 2,000개의 기회비용 물량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기회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2,000개 부품 X. 자, 그리고 다음은 부품 X에 대한 제조 원가와 신제품 Y에 대한 예상 제조 원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X의 변동 제조 원가는 요거 3개 더해주면은 1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표 밑에 사업부 B는 신제품 Y 생산에 필요한 부품 X를 사내 대체하거나 외부로부터 한 개당 135원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부 A는 사내 대체를 전량 소락하든지 기각해야 되며 사내 대체 시 외부 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된다. 아까 몇 개가 나온다고 했죠? 2,000개라고 했죠. 다시 한번 최대 물량 10,000개 중에서 8,000개를 지금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0개가 여유분이 있는데 4,000개를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2,000개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회 비용 물량이 2,000개가 발생이 됩니다. 사업부 A가 사내 대체를 소액할 수 있는 부품 X의 한 개당
최소 대책 가격은 얼마인가? 자, 아까 최소 대책 가격은 변동비 플러스 기회비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직접 재료비 40원, 직접 농업비 35원, 변동 재료간접비 25원 더해가지고 100원입니다. 변동비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외부에 만약에 X를 외부에 판매한다면 한 개당 공원이익은 얼마냐? 외부 판매 가격이 150원이죠. 한 개당 변동비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팔면 한 개당 공원이익이 50원이 발생이 됩니다. 네, 기회비용 분량은 2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2000개에 대한 한 개당 공원이익 50원을 곱하게 준다면 토탈 공원이익이 희생되는 금액, 기회비용 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한 개당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물량 4000개로 나누게 준다면 한 개당 기회비용은 25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당 변동비 100원에다가 한 개당 기회비용 25원을 더해준다면 최소 사내 대책 가격은 125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만약에 얼마부터 얼마 사이가 최적의 대책 가격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이 던져진다면 125원부터 외부 구입 가격 135원 사이에서 대체가 이루어진다면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그런 결과가 유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최소 대책 가격만 묻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번 문제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간평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 제조 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40% 예정 배부, 재료 간접비 배부 차이는 전액,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고 주어졌고요. 전형적인 데이터입니다. 직접 재료 매입액이 주어졌죠. 그러면 딱 보면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를 빼면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또한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서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되었으니 56,000원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 직접 농업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표 밑에 단기 재료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한 후에 매출 원가가 67,700원인 경우, 즉 실제 원가 기준 매출 원가가 67,700원인 경우 단기에 발생이 된 실제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되겠는가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기초에다가 매입액도 하고 기말 빼면 직접 재료비 32,000원이 계산이 되겠고, 기초원가 56,000원에서 직접 재료비 32,000원을 빼면 직접 농업비가 24,0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 원가 기준 매출 원가가 먼저 주어졌죠. 그래서 제품 대변 67,700원 기입을 하고 기말 제품 8,000원 기입하고요. 기초 제품 6,000원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69,70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이 금액은 제공품 대변 쪽에서 넘겨받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 쪽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기입을 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입하고 차변 쪽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입하고요. 아까 계산이 되었던 직접 재료비 32,000원 기입, 또 직접 농업비 24,000원 차변 쪽에다 기입을 한다면 대차 비교에 의해서 마지막 정보 제조간접비 12,300원이 계산이 되겠는데, 이 금액은 처음부터 매출 원가가 실제 발생 원가 기준 금액을 기입해 가지고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한 금액이니까 이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 원가 기준 제조 간접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300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22번째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P 분석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간평의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표 밑에 보니까 한 개당 판매 가격을 10% 인상을 한답니다. 그럼 1,000원에서 10% 인상이 된다면 1,100원이 되겠죠. 또 변동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정 재료간접비 9만 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증가한 후에 고정 재료간접비는 69만 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 거죠. 자,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아까 10% 인상이라고 했죠.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을 할 때 손익분기점 수량 1,800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감해야 하는 한 개당 변동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 1,800개 달성이라고 먼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고정비 나누기 한 개당 공원이익 나누기 해준다면 요 1,800개가 계산이 됩니다. 역시 애프터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전 60만원에다가 9만원 고정 재료간접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고정 판관비 12만원은 또 변동이 없죠. 그래서 변동 후에 총 고정비가 여기 이제 분자 금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고요. 나누기 한 개당 공원익으로 나누게 준다면 손익분기점 수량 1,800개가 계산이 됩니다. 이항을 시켜가지고 1,800개로 나누게 준다면 한 개당 공헌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한 개당 공헌이익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한 개당 판매 단가에서 한 개당 변동비를 빼가지고 한 개당 공헌이익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항을 시킨다면 한 개당 판매 단가 10% 인상된 후에 판매 단가 1,100원에서 한 개당 공헌이익 450원을 빼면 한 개당 변동비 650원을 구할 수 있고요. 이 한 개당 변동비는 변동 제조 원가하고 변동 판관비를 더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 애프터의 금액은 절감해야 할 한 개당 변동 제조 원가는 총전 700원에서 빼기 변동 후에 한 개당 변동비 650원을 빼면 절감해야 될 한 개당 변동 제조 원가 5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22문제를 이제 2개 콘텐츠로 나눠 가지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요거 지난번 콘텐츠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22문제고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14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는 4문제인데 요 유형 세 번째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콘텐츠에서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소개해 드리겠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